네, 안녕하세요. 시문입니다. 제가 이 수능 보기 전에, 얼마 전에 이제 그 설명회를 한번 했었는데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능 결과도 지금 3학년 올라간 학부모님들이 이제 궁금하실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수능 결과를 분석해가지고 이제 수능이 딱 결과가 나온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를 분석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대응을 하는 좀 더 구체적인 그런 얘기를 좀 이제 오늘 해보고자 이렇게 설명회를 마련했습니다. 일단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번 수능이 어려웠습니다. 국어만 어려운 거 아니라 수학도 어렵고 영어도 좀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이제 가장 좀 관심을 가지실 만한 그런 내용이 이제 상위권, 1등급 컷이라든가 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 일단 어떤 정도 어려웠냐 이렇게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지금까지 수능 역사상 표점이라는 제도를 시행한 이래 가장 어려웠던 수능이 2018 수능입니다. 그때 이제 국어가 전국에서 이제 만점자가 135명이 나왔고요. 그 135명 중에 이제 만점 받은 그 135명은 표점이 이제 150점을 받았어요, 국어에서. 그래서 이제 국어를 수학을 2등급 받고도 정시에서 이제 국어를 만점 받아서 의대에 합격하는 최초의 사례가 나오기도 했고요. 그런데 올해 수능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그 정도 난이도였다. 제가 이제 언매를 선택한 학생들의 경우는 이번에 기록을 돌파할 걸로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언매를 선택해서 만점을 받은 학생의 경우는 이제까지 어떤 표점의 어떤 기록이 150점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한 151점 정도 이렇게 받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화작도 그렇게 쉽지 않았으니까 화작을 선택했더라도 화작도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화작 만점자의 표점도 148점 정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등급 컷도 이제까지 국어가 가장 어려웠을 때가 1등급 컷이 84점 정도였는데요. 이번 1등급 컷이 언매의 경우는 82점, 그리고 화작의 경우는 84점 정도 되니까 사실 가장 어려웠다고 하는 어떤 그런 수능의 기록을 거의 갱신하는 그런 어려운 수능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할 거는 학생들이 이제 어디서 좀 틀렸는지 이걸 좀 주목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매번 제가 좀 강조를 드리지만 국어생님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하기도 해요. 답답하기도 한데 뭐냐면은 이게 국어시험 하면은 이제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또 이제 일반인들, 그러니까 수험생이 아닌 사람들은 다 시, 소설, 수필, 희곡 이런 거를 좀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여지없이 보니까요. 한번 이거 살펴보실까요? 좀 조금 이제 밝기 때문에 좀 잘 안 보이시긴 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경우 오답률 순위 7개를 살펴봤더니 7문제 가운데서 6개가 독서고 한 문제가 화작이었습니다.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의 경우도요. 마찬가지로 선택 과목에서 문법 문제 하나랑 나머지 6문제는 모두 다 독서 파트, 비문학 파트에서 오답률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답률 가장 높은 문제는 거의 80% 정도. 그러니까 전국에서 이제 80%의 학생이 틀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사실 오답률 80%면요. 이게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좀 비상식적인 오답률입니다. 왜냐하면 오지 선다기 때문에 찍어도 그냥 안 풀고 찍어도 정답률 20%가 나오는데 오답률 80%라고 하는 건 정답률 20%라는 건데 사실상 이게 푸는 것보다 찍는 게 오히려 더 그죠? 확률이 높을 정도의 그 정도의 고난이도 문제들이 독서에서 한 3문제 정도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영역도 좀 다양하게요. 이 비문학지문 3개 나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3개의 지문이 골고루 다 들어갔습니다. 기술, 경제, 인문, 기술, 인문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요. 사실상 3지문 모두 다 학생들이 굉장히 푸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이제는 좀 아시죠? 이 어떤 경향, 제가 말씀드린 이 경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수능 국어라는 과목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어떤 문학이라고 하는 영역의 영향력이 굉장히 지금 낮아진 상태다. 특히 상위권에서는 그 영향이 거의 좀 미미한 그런 상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거를 좀 통계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제가 이제 통계를 한번 내봤습니다. 지난 3년 동안에 오답률 10위, 그러니까 오답률 학생들이 이제 많이 틀렸던 문제 10문제씩을 꼽아서 자 어떤 영역인가 이렇게 살펴봤더니요. 사실
총 30문제잖아요. 총 30문제 가운데서 뜻밖의 이게 문학 문제가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이 말씀을 일단 좀 드리고 싶어요. 아이들이 갑자기 문학을 잘하게 됐느냐. 그잖아요. 1, 2학년 때 공부하면 문학 어렵다고 하고 아이들이 내신 시험 보면 문학을 많이 보는데 많이 틀리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애들이 뭐 문학을 잘하게 된 것도 아니고 실제 3등급 정도 받는, 그러니까 3등급 이상, 3등급 중반 이상 받는 아이들은 사실 수능에서 문학을 안 틀려왔다는 거잖아요. 지난 3개년 동안. 이거를 좀 더 넓혀도요, 마찬가지 결과입니다. 2016년 이후부터 지금 이제 올해 수능까지 다 마찬가지인데요. 아이들이 문학 안 틀려요. 3등급 이상의 학생들 문학 안 틀리는데 갑자기 1, 2학년 때 문학 못하다가 문학을 좀 잘하게 된 거냐. 이렇게 어머니들이 뭐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이거는 어떤 영향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EBS의 영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문학의 경우는 사실 EBS에서 뭐 연계율이 조금 낮아졌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계율 60% 정도. 그래서 6작품이 나온다고 하면 4작품 정도는 아이들이 EBS에서 본 시험이에요. 본 작품이라는 거죠. 이걸 또 달리 말씀드리면 사실 제가 이 동네 이제 뭐 대시동에 문제 같은 걸 이렇게 좀 풀어보면요. 1, 2학년 내신 문제, 문학 문제가 정말 짜증납니다. 제가 봐도 막 숙명여고, 경기여고 이런데 특히 막 여학교들의 문제를 풀어보면 그 어떤 작품으로 등급을 갈라야 되니까 잘하는 아이들을 등급을 가려고 문제를 굉장히 꼬아놔요. 그래가지고 제가 봐도 막 뭐 쭈뼛쭈뼛해요. 그러니까 머리가 쭈뼛쭈뼛해요. 지금 뭘로 지금 낚으려고 하는 거지? 이런 거를 계속 제가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은 뭐라고 하냐면 오히려 고3 때 문학이 쉽다는 거예요. EBS를 성실하게 공부한 학생의 경우는 사실 전국에서 50만이 보는 수능이기 때문에 이걸 장난을 치지 않아요. 문제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알면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문학을 2학년 때 뭐 내신하던 문학보다 오히려 수능 문학이 더 쉽다. 물론 전제는 EBS 작품들을 성실하게 보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어쨌든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문학에 대해서는 EBS를 성실하게 공부하면 그것을 다 맞출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아이들이 이제 몸으로 사실 결과로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문학에 대해서 문학의 영향력이 좀 낮아졌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독서 파트, 비문학, 우리가 기존에 이제 비문학을 불렀던 이 파트의 영향력이 국어선생님이 볼 때 좀 과도하게 이렇게 좀 지나치게 크지 않은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카페 같은 데 갔다가 우연히 이제 학부모님들 대화 이렇게 듣다 보면 이놈의 독서 때문에 아주 망하겠다. 망했다. 또 망하겠다. 지금 뭐 안 돼서 답답하다. 이런 말씀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고 뭐 시체 말로 뭐 차를 팔아서 그래서 투자를 해도 독서는 뭐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이 뭐 오고 갈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수능에서 가장 압도적인 영향력. 그래서 정리해보자면요. 일단 한번 정리하고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씀 드릴게요. 일단은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떠냐면 수능에서 일단 전국적으로 기준으로 볼 때 3등급 이상을 받는 학생들은 문학을 다 같이 맞추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EBS를 성실하게 이걸 반대로 이해하면 EBS 문학을 성실하게 공부하면 일단 3등급을 확보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독서 지문 가운데서 얼마나 맞히느냐. 이걸 가지고 어때요? 네, 그렇죠. 1, 2, 3등급이 결정되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선택 과목에서 뭐 틀리느냐 안 틀리느냐에 따라서 최고 표점까지 받을 수 있는가. 뭐 이런 구조로 지금 수능이 어떤 구조 지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일단 고3 때 이제 국어 공부를 시작하고 또 국어 공부를 아이들에게 이제 지도를 할 때 가장 먼저 좀 벗어나야 되는 상식이 국어하면 문학. 이게 지금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제가 굉장히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EBS 문학을 성실하게 공부해서 3등급을 확보하고 이제 독서에서 얼마나 맞추느냐에 따라서 비문학에서 얼마나 맞추느냐에 따라서 1, 2, 3등급이 결정이 되고 그럼 최고 표점까지 다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선택 과목에서 실수가 없었는가 또는 뭐 선택 과목을 또 잘 선택해서 내가 다 맞출 수 있는가라는 데서 결정이 되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독서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해볼게요. 사실 좀 뭐 어떻게 들으시면 좀 논쟁적인 얘기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들으면 뭐 상식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이 독서에 대해서 이제 이런 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 수능에서 이 지문의 길이가 좀 이렇게 사실 짧아졌습니다. 짧아졌는데 제가 이제 조금 이제 화면상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얼추 그 길이로는 느낌이 오시죠? 이렇게
지문의 길이가 이 정도 되면 예전에 수능인데요. 오히려 이런 수능이 한 2,400자까지, 2,350자까지 가장 긴 지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수능 지문이거든요. 거의 뭐 한 절반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한 1,300자? 문단으로 보면 한 4문단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뭐 글도 그렇게 길지도 않은데 뭐가 그렇게 많이 틀렸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문이 좀 짧아지는 대신에 굉장히 전문적인 글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전문적이라고 하는 게 그렇다고 해서 뭐 아예 뭐 대학에서 전공 수준이다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좀 전공에 준하게. 그래서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이 예를 들면 경제 지문이면 우리가 이제 내가 뭐 경제학과가 아니더라도 경제 수업을 교양으로 듣잖아요. 뭐 경제학, 원론. 그래서 뭐 이런 정도의 수업들의 내용이 지금 수능에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좀 이거는 좀 잘 보이게 제가 편집을 했는데 좀 잘 보이시죠? 지금 며칠 전에 본 수능에서 가장 어려웠다는 이 지문이에요. 한 번만 같이 조금만 읽어볼까요? 1970년대 초에 미국은 경상주의 적자가 누적되면서 달러가 과잉 보급되어 미국의 금 준비량이 급감했다. 이에 따라 금태환율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달러 가치를 내린 평가 절하 또는 어떤 환율을 하락시키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지문이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학부모님들 보시면 어렵죠? 어렵습니다. 이거 뭐 첫 줄부터 막 어려워요. 경상수지 적자, 달러 과잉 공급, 금 준비량, 그 다음에 가장 압도적인 것은 이제 환율을 올린다, 내린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질문을 하나 드려보고요. 나중에 꼭 어머님들 만나면 또 더 자세히 한번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이건데, 이제 이런 글을 만났을 때 아이들이 엄마, 나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수능 새 지문이면 학생들마다 나는 경제를 모르겠다, 또 뭐 나는 기술을 모르겠다, 뭐 이렇게, 아니면 나는 철학을 모르겠어, 이제 이렇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거예요. 어떤 학생이 이 지문을 접하고 너무 어렵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이게 뭐 글이 아니라 좀 이게 문의로 보인다, 막 이런 반응을 보였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 이 지문에 대해서 이 지문의 어떤 구조를 몰라서 이 지문을 못 읽었겠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학생들 가르치면서 느끼는 게 이제 학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이 배경 지식이라고 하는 것에 압도적인 영향력을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이 지문이 특징이 뭐냐면요, 환율에 대한 글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변동 환율이냐 이 고정 환율이냐 이런 것들이 바뀌면서 이제 미국이 어떻게 대응했는가, 세계 경제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글인데, 그런데 재밌는 게 환율이 무엇인지를 적어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환율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주지 않으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환율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세계 경제 체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상식적인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글을 읽으면서 어떤 학생이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환율은 뭘까 정확하게? 그러니까 환율이 내가 정확하게 뭔지 모르는데 글이 환율 거리는 거야. 이제 막 환율이 오르고 환율이 내리고 계속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고정 환율이고 변동 환율이고.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떻냐면 도대체 환율이 뭘까를 모르는 학생 입장에서는 이 글이 둥둥 떠다녀요. 그냥 단어가 둥둥 떠다니면서 정확하게 이 어떤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거를 아예 시도하기 좀 어려운 상태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독해력이 중요하다 얘기를 하지만 결국 환율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학생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네, 자기의 독해력을 발휘해서 이래서 환율을 올렸구나, 이래서 환율을 내렸구나,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대응한 거구나 라고 하는 자기의 어떤 독해력이나 사고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수능 보기 하루 전에 설명회를 하면서 이렇게 2학년 학부모님들한테 이제 거의 농담 반을 이랬어요. 내일 얘네들 선배들 수능 보는데 환율 모르고 가는 아이는 수능을 못 보는 게 권선징악이다, 인과응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실제로 평가원에서 2016년에 환율이 출제가 됐고요. 수능에 2018년에 환율이 언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올해 EBS 수능 완성이라는 책에 이 환율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설명하는 그런 글이 이미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수능을 보러 가는 학생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러면 제 주장은 뭐냐면
브레턴 우즈 체제라고 하는 환율에 대해서 아예 막 공부하고 가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수능에서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는 테마이자 자기가 시험 봐야 되는 해의 EBS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다면 그런 정도는 배경 지식으로 습득을 한 상태로 시험장에 가서 시험지를 펼쳤을 때 이거 나왔구나. 이번에도 또 환율에 관련된 지문이 나왔네.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자기 독해력이 발휘되는 것이지. 환율이 무엇인지 나는 전혀 모르겠는데 이 글을 독해력으로만 돌파하려고 한다면 시간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어떤 굉장히 떨리는 그런 어떤 수능 시험장에서 자기 어떤 독해력을 제대로 발휘하기도 조차도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환율이 뭐냐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정도의 얘기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아이들한테 제가 강조하는 것은 야, 환율이 자, 2016 나왔지? 2018 나왔지? 야, 올해 EBS 돼 있네? 야, 환율에 대해서 뭐 경제학과 다니는 학생처럼 공부하고 가자는 것이 아니라 야, 이 정도는 알고 가야 돼.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한 얘기예요. 한 부분인데 어머님들 한번 들어보시고 이런 정도 노력을 꼭 기울여야 되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환율이 올랐습니다. 그럼 달러 가치가 어떻게 되죠? 환율이라는 게 뭐죠? 네, 외국 통화의 가치를 자국 통화의 가치로 표현하는 것이 환율이라고 할 때 환율이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달러 가치가? 그렇죠, 오르죠. 달러 가치가 올랐어요. 그럼 미국 사람이 달러를 들고 있는 미국 사람이 한국 물건을 보면 어때요? 싸 보여요? 비싸 보여요? 싸 보이는 거죠. 똑같은 가격이라도 싸 보이게 보이는 거죠. 달러 가치가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때요? 수출이? 그렇죠.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물건 싸게 보는 거니까 이게 가격 경쟁력인데 수출이 잘 되겠죠. 그죠? 환율이 내리면 어떻습니까? 달러 가치가 내렸죠. 그죠? 달러 가치가 내리게 되면 미국 사람들이 한국 물건을 보면 어때요? 한국 물건이 자기 돈의 가치가 내렸으니까 한국 물건이 비싸다고 느끼는 거고요. 한국 물건이 비싸다고 느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수출이 잘 안 되겠죠. 이런 정도 이야기네요. 이런 정도를 우리가 수능 시험을 보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알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과학 지문은 또 어떻습니까? 과학 지문에서 이제까지 가장 많이 출제됐던 그런 어떤 테마가 뭘까요? 네, 그렇습니다. DNA, RNA입니다. DNA, RNA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어요.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임신 테스트 있잖아요. 임신 테스트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에도 이제 DNA, RNA 관련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또 이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임신 진단기라고 하는 그런 기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 미리 준비하고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임신 진단기라고 하는 어떤 그런 낯선 사례 밑바탕에도 그것을 무엇을 바탕으로 설명하는가라고 하면 항원 항체 반응이라든가 DNA, RNA라든가 이런 것들이 밑바탕에 깔려 있으니 그런 것들은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또 그런 테마가 EBS에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공부를 해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부분도 이제 좀 논쟁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설명해도 저도 다른 쌤들 설명해도 보고요 하는데 독해력을 길러야 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대체 독해력이라는 게 뭐냐, 그죠? 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제가 독해력을 기른다 해서 이제 이런 말씀하세요, 선생님들이 평가원의 논리에 맞는 독해력을 길러야 한다는데 그래서 그게 도대체 뭐냐? 그게 저는 이제 이렇게 좀 묻고 싶은 거예요. 평가원의 논리라고 하는 말도 저는 조금 좀 우습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면 그럼 철학과에서 배우는 논리랑 이 세상에서 적용되는 어떤 논리랑 또 평가원만의 논리가 있어요. 저 논리는 다 똑같은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독해력을 기른다 하는데 그 독해력의 실체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선제적으로 한번 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것도 이제 수능 문제, 얼마 전 수능 문제인데요. 어려워요. 변증법에 충실하려면 해결은 철학에서 성취된 완전된 주관성이 재객관화되는 단계의 절대정신을 추가했어야 할 것이다. 이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지금 변증법도 그렇고 해결도 그렇고 절대정신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좀만 읽어보면 예술은 철학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걸 두고요. 실제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요. 이렇게 어떤 게 맞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독해력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어떤 문장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독해력이에요. 자, 대부분의 문제가 무엇을 향해 있냐면요. 특정 문장의 의미를 물어보는 것에 향해 있어요. 기껏해야 꺽쇠를 해가지고 이 문단에서 이 문단을 보고 옳지 않은 것, 옳은 것. 즉, 결국 수능 독서 문제의 가장 기본적으로 60%, 70%의 문제는 어떤 문장의 의미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아까 보여드린 문장처럼 여기 문장에, 글에 적어진 이 문장에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의미를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요. 문제를 물어볼 때는 이걸 바꿔놔요. 다른 문장으로. 그러니까 글을 보고 이제 그 문장을 본 다음에 이 문장이 맞는지 틀리는지 이것을 이제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죠. 그 해계에 관련된 문장을 읽고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한번 해보시겠어요? 뭐죠? 그렇죠. 이 말을 보고 무엇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냐면 그래. 자, 예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예술이 무엇보다 낫다? 그죠? 철학보다 오히려 낫다. 예술 짱입니다. 그죠? 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펼치는 글이에요. 그죠? 그걸 눈치를 채면 이제 가서 아이들이 실제로 어떤 변증법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바탕으로 푸는 게 아니라 그 어떤 문장의 의미를 조금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의미의 문장으로 바꾸는 것. 그것을 계속 연습해야 되고 그것이 독해력의 가장 근본적인 능력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그래서 아까 뭐죠? 어떤 학생이 그 문장을 읽고 해겔은 예술을 좀 무시했는데 이 글을 쓴 사람은 철학보다 예술이 더 낫다고 이렇게 주장하는구나. 이렇게 자기 말로 바꾸는 것. 어떤 문장의 의미를 자기 말로 바꿀 수 있으면 자, 여기서 어떻습니까? 이번에 예술이 현실에서는 오히려 뭐일 수 있다? 절대 정신일 수 있다. 이걸 보고 아이들이 그래 이 사람 이거는 뭐야? 예술 짱이라는 말이네? 고르는 거예요. 그럼 3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실체가 없는 독해력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얘기에 좀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독해력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강력하게 이렇게 어떤 문장의 의미, 그러나 겉으로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그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독해력이다. 그래서 두 가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배경 지식을 기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제 뭐 오늘 설명회 자체가 이제 사실은 독서 파트에 대한 어떤 주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데 어머님들께서는 사실 이런 걸 더 좋아하세요. 자, 배경 지식 필요 없습니다. 그죠? 배경 지식 없어도 되니까 글을 읽는 어떤 기술을 배우면 또 몇 가지 글의 구조를 알면 수능에 나오는 모든 글을 다 읽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걸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그 어머님들의 그 자녀들이 배경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죠? 배경 지식이 없으니까 배경 지식이 없어도 돼. 이렇게 하면 더 좋잖아요. 반갑고. 그런데 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배경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압도적으로 유리하고요. 그다음 우리는 최대한 평가원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낸 것을 떠내고 있어요. 어떤 테마 차원으로 보자면은 나오는 테마들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출제가 되고요. 그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고 또 게다가 그런 테마 중에서 뭐가 있다면 EBS에 그런 테마가 들어있다면 이것은 좀 출제될 수 있다.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좀 접근을 해서 배경지식을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독해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실체가 없는 독해력, 그냥 뭐 독해력 기른다, 평가원의 독해, 평가원이 요구하는 독해력 기른다. 그런 어떤 좀 추상적인 얘기에 머무르서는 안 되겠다. 수능 문제에서 핵심은 비문학에서 핵심적인 능력, 요구하는 핵심적인 능력은 과연 어떤 다 문장을 향해 있어요. 기본적으로 문장의 의미,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문장의 의미를 어떻게 우리가 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서 기억하고 있다가 문제에서 나왔을 때 좀 단순화시켜서 우리가 그 답을 볼 수 있는가 하는 거, 이것이 독해에서 가장 기본적인 능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자랑 하나 할까요? 근데 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제가 11월 18일 날 정규 마지막 수업입니다. 11월 18일이니까 뭐 수능복이 불과 한 일주일 전인데요. 뭐 잘 보이시면 좋겠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변동 환율, 여기 막 고정 환율, 통화 정책, 이자율, 환율, 상승 압력, 환율 정부 개입, 통화량 이자율, 환율. 네, 그렇습니다. 제가 뭐 이거를
잘 맞췄다 이렇게 자랑 뭐 하는 겁니다. 막 하는 건데, 근데 사실 이제 문자 아이들 중에 문자 보는 학생인데 예체능계 준비하는 학생이라 사실 이제 1등급을 받는 게 목표가 아니라 수능에서 등급 방어하는 거, 최저 맞추는 거. 근데 이거를 목표로 하는 친구들 그 친구가 문자 왔어요. 뭐라고 문자 왔냐면 선생님 저 경제 다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좀 웃었어요. 왜냐면 그 친구는 사실 경제 다 맞지 않아도 되거든요. 등급 방어하면 되니까 경제 다 맞지 않아도 되는데 이제 오히려 이제 만점이나 1등을 목표로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하고 가잖아요. 하고 가면 아이들은 반응합니다. 아이들은 다 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걸 해도 한 문제 좀 틀릴 수는 있지만 결코 경제지문 날려서 대형사고 치고 이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렇게 뭐 같은 어떤 얘기의 반복인데 우리가 좀 이런 부분 테마적으로 EBS에 있고 그다음 기출에서 계속 다뤘던 내용들은 그렇게 좀 준비를 해서 가는 것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이제 해겔 미학 있잖아요. 아까 보여드린 그 미학 지문도 올해 이제 수능 완성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문 흡사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고 간 학생은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수능 시험장에서 갔는데 엄마 나 듣도 보도 못한 얘기가 나왔어.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기출과 EBS를 어떤 배경 지식으로 삼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노력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자랑하는 건데요. 그 독서 공부할 때 몇 년도 기출, 몇 년도 기출, 몇 년도 기출 이게 굉장히 안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테마 있죠, 테마. 그래서 제가 이제 기출책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1권, 그죠? 법학 및 행정, 2권, 예술과 미학, 3권, 생물과학책. 이걸 제가 아이들한테 제가 주제별로, 테마별로 수능에 나왔던 것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아이들한테 시켜보면요. 사실 그래요. 아이들이 어떤 반응이냐면, 처음엔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 가면 뭐라고 하냐면요. 선생님, 지겨워요. 이렇게 말해요. 그럼 성공이에요. 왜 성공이냐? 아이들이 이걸 풀어보면서 스스로 느끼는 거죠. 뭘 느끼는 겁니까? 그렇구나. 이게 비슷비슷한 게 계속 나오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렵지만 나중 가면 어떻게 느끼는 거예요? 지겹다고 느껴요. 그런데 그 지겹다고 느끼는 것이 저는 그게 환율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뭐 헤겔이나 칸트의 철학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걸 기출을 충분히 검토하면서 EBS에 있는 테마를 반영해서 기출을 검토했을 때 아이들이 어렵다고 느꼈다가 좀 지겹다고 느꼈는데 그게 수능에 딱 이렇게 나와줘야 아이들의 독해력이 발휘가 돼요. 그런데 뭐 정말 지문 3개 나왔는데 듣도 보도 못한 것만 계속 나오니 아이들이 독해력이 있어도 자기 능력을 좀 발휘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준비를 제가 해놨고요. 이제 해마다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잘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학 얘기 우리 이 초점 한 번만 잡아주실래요? 네. 그래서 이제 문학 얘기를 조금 드릴게요. 문학 얘기를. 그래서 이 문학 얘기는 문학은 좀 여전히 EBS다 이렇게 하는데 요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EBS 연결이 좀 떨어졌다고 하잖아요. 근데 EBS 연결이 좀 떨어졌다고 하지만 사실 계속 6작품 중에 그러니까 6작품 중에 3작품이냐 4작품이냐 또는 7작품 중에 4작품이냐 5작품이냐 이런 정도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도 저는 이제 EBS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EBS를 지금 초점을 한번 이걸로 한번 보시죠. 이게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게 약간 초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자, 이게 7작품 가운데 4작품 제가 했는데요. 그러니까 EBS에 있는 건 당연히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저 비연계도 하나 맞췄습니다. 그래서 7작품 정도가 있으면 실제로 이제 EBS에 180작품이 있으니까요. 그 180작품 중에서 이제 수필은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수필을 제외하고 하면 한 160작품 정도? 그래서 160작품 정도 하면요. 수능 시험장에서 넘겼을 때 내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이들 통계나 결과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EBS를 성실하게 하면요. 수능 가서 문학은 사실 별 이슈가 안 되고 그러나 이제 EBS를 안 보면 어때요? EBS를 안 보면 당연히 문학작품, 모든 작품을 낯선 작품을 풀어야 되는데 그거는 사실 맞힐 수 없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풀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리면 어떻습니까? 그게 독서를 푸는데 시간을 갉아먹기 때문에 독서 점수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 문학에 대해서는
EBS에서 60% 이상이 출제하고 있다. 그래서 EBS를 성실하게 보면요. 성실하게 보면 다 맞출 수 있다. 그래서 시간도 아껴야 된다. 그런데 비연기 어떡합니까? 걱정하시는데 올해 비연기 문제들을 보면요.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거의 뭐 고등학교 1학년 수준으로 EBS에 있는 작품이 오히려 조금 난이도 있게 되고요. EBS에 없는 작품은 굉장히 쉽게 냅니다. 그래서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충분히 우리가 1년 동안 어떤 정규반 수업에서 EBS 작품들을 가지고 정도 문학에 대해서 이해하면 고등학교 1학년 수준으로 맞출 수 있게 비연기 작품을 내기 때문에 그 부분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EBS 문학으로 3등급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독서, 그죠? 배경지식 플러스 독해력, 그죠? 그래서 이 배경지식과 독해력 이런 길러가지고 1등급을 받는 이런 식의 어떤 구조의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올해 뭐 180작품 가서 160작품 정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조금 EBS를 좀 안 해주시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선생님들이. 근데 이제 학원에서 특히 이제 좀 대형 강의 하고 하면 좀 안 해주시려고 하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조금 어떤 선생님들 보면 좀 EBS를 하는 걸 좀 자존심 상해하는 선생님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좀 아이들을 좀 안 믿는 편이에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이들한테 자료를 주고 야 이거 읽어봐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네가 공부해봐 이렇게 하면 잘 안 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좀 밑줄 긋고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작품에 대해서 좀 이 자리에서 수업 시간에 이 자리에서 좀 배워야 아이들이 어때요? 내가 좀 배웠다고 느끼고 시험장에서 이게 효과가 좀 발휘되지. 자료집으로 줘가지고 네가 공부해봐 이렇게 하는 거는 아이들이 어떤 느낌인 거 아니냐면 시험장에서 그 작품이 나와도 이거 본 적 있는데 뭐 이런 정도 느낌이지 실제로 이게 나와서 내가 문제를 축축축 막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공부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작품을 달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근데 EBS가 언제 나오죠? 그죠? 네, 수능 특강이 이제 2월 말 3월 정도에 나오고요. 수능 완성이 6월에 나오니까 일단 3월부터 한 6월 정도가 EBS 문학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산문문학의 경우만 유의사항 하나 말씀드릴게요. 산문문학의 경우는 EBS에 있는 작품인데 없는 부분이 나올 수 있죠. 그죠? EBS에 있는 작품인데 없는 부분. 그러니까 그건 전문을 한번 읽어보면 좋은데요. 올해 이제 EBS에 한 42작품의 산문문학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장편이 4편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작품들은 아이들이 일주일에 30분씩만 투자하면 충분히 읽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떤 산문문학을 제가 원문을 아이들한테 매주 하나씩 제공하고 있어요. 제가 40주 수업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40 몇 작품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의 경우는 대부분 이제 이 문학 작품을 다 읽어본 상태로 시험장에 가게 되는 것이고 너무 긴 작품은 제가 조금 요약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전체를 안 읽어봤더라도 약간 읽어본 듯한 그런 느낌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유도를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선택 과목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한 문장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언어와 매체가 일단 시험이 어려웠을 때는 언어와 매체가 표점이 높습니다. 이제 표점이 한 5점 차이 정도 나는데요. 그 문과 기준으로 한번 이제 말씀드려볼까요? 문과 기준으로 작년에 서울대 경영 같은 경우에 이제 한 3문제 정도 틀리면 합격이 있어요. 근데 이제 4문제 틀리면은 탈락하고. 근데 이제 표점 제도를 퍼센트 점수나 표점 제도에 따라가면 특히 이제 표점 제도를 따라가게 되면 아마 한 12점 정도.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영어는 이제 절평이니까 제가 영어를 제한 나머지 과목에서 자기가 깎인 표점이 한 12점에서 15점 정도 이런 정도 12점 정도는 합격인데 15점이 넘어가면 서울대 경영을 탈락하는 이런 정도의 입시였다고 한다면 이제 표점 5점이 만만한 그런 표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의대 같은 데로 치면 표점 5점이면 어때요? 이제 서울에 있을 거냐, 지방 저 멀리 가야 되느냐라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점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점이 높은 거, 표점이 5점 높은 거, 특히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이제 좀 노릴 수밖에 없고 좀 신경이 쓰이는 그런 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시험이 좀 쉬우면 오히려 화작이 유리하지 않을까요? 하는데 시험이 쉬웠어요. 9월에.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화작의 1등급 컷이 100점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이제 이거는 또 저희가 표현할 때 실수 압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화작 표점이 100점 나와버리면 이제 하나 실수하면 어때요? 나락으로 가는 건 2등급 돼버리잖아요.
근데 언어 매체 선택하면 어떻습니까? 뭐 2점짜리로 치면 2개 틀려도 1등급인데 화작은 하나만 틀려도 바로 2등급으로 가버리니까 시험이 쉬우면 또 화작은 어때요? 이 실수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압박이 있고 오히려 등급 방어를 하는데 화작이 더 불리한 측면이 생겨버릴 수가 있어요. 2문제 틀리면 3등급이잖아요, 화작은. 그래서 한 문장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떤 문장 기억하시면 되냐면 시험이 어려우면 언어가 표점이 높고 시험이 쉬우면 이제 화작의 경우는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면 실수하면 안 되는 그런 압박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저 엄매 그저 뭐 특강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가? 뭐 엄매가 무조건 유리하다는 건가? 근데 사실 맞아요. 엄매가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유리한 이점을 얻으려면 어떤 불리함을 또 감수해야 되는 거죠. 그 어떤 불리함이 뭐냐면 어떤 불리함이 언어와 매체는 별도의 한 과목이에요. 그 중에서 언어와 매체 중에서 언어, 문법은 별도 과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론 공부만 방학 때, 겨울방학 때 뭐 한 18시간 이렇게 하고 또 여름방학 때 문제풀이 뭐 한 6시간에서 9시간 이렇게 또 별도의 공부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면 공부에 대한 부담이 있고, 그죠? 공부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요. 그 다음에 화작을 선택하면 사실 그런 부담은 없어요. 그래서 정말 화작 공부 안 해도 됩니까? 아니 문제는 풀어보면 문제는 풀어봐야죠. 문제는 풀어봐야 되는데 화작 문제들이 이런 문제들이 대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뭐 대화를 한국어 화자한테 한국 사람들끼리의 대화를 읽고 그 대화에 대해서 이제 평가하는 건데 이런 식입니다. 남자 일은 선지가 이래요. 남자 일은 여자 일의 얘기에 일부 동의하지만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뭐 이런 것이 맞는지 틀린지. 아니 이거는 한국 사람이 집에서 엄마 아빠의 대화를 보면 아는 거예요. 아빠가 맨날 그 반대하잖아요. 엄마한테 그 말은 맞지만 자기 주장을 하잖아요. 이런 어떤 화법이니까 어떤 생활 영어로 치자면 어떤 생활 영어에 가깝고요. 느낌으로는 이런 느낌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 사람한테 토익 시험 보라고 하는 느낌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화작에 대해서는 이론에 대한 어떤 공부 부담이 없어요. 그냥 문제를 꾸준히 풀어보면 누구나 다 맞출 수가 있고요. 근데 올해 화작 한 문제 어려웠다면서요. 그런데 그 어려운 것도 이론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제 굉장히 이제 함정을 좀 파놓은 거예요. 그죠? 뭐 2가지냐 3가지냐 이렇게 찾아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어떤 이론 문제가 아니라 이제 연습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화작은 쉽게 말하면 이론 학습에 부담이 없다. 근데 언어와 매체는 이론 학습에 부담이 커요. 게다가 언어와 매체를 선택을 하려면 언제 해야 되는 거냐? 당장 3월 모평부터 어때요? 언매냐 화작이냐를 선택해서 시험을 보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마킹을 나 언매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해야지. 안 그러면 결국 제 경험상 그 학생은 고민을 계속 하는 거예요. 내가 언매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일단 3월은 화작으로 한번 시험 볼까? 해서 시험을 보기 시작하면요. 이제 언매로 넘어가고 싶다는 마음은 있지만 어때요? 이제 넘어가지 못해요.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올해 9월에 어떤 데는요. 6평을 봤어요. 그랬더니 6평을 보니까 6평을 볼 때 언매가 한 27% 정도 됐고 화작이 72% 정도 됐는데요. 6평을 보니까 결과적으로 언매가 유리하다는 걸 학생들이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2% 정도의 학생이 넘어갔어요. 언매로. 야 언매가 유리하다. 언매로 가자. 그러니까 거의 2.5% 정도. 그러니까 50만, 60만이 넘는 시험이니까 상당수의 학생들이 언매로 넘어갔어요. 근데 정작 수능 가니까 어때요? 다시 도망갔어요. 안 되겠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언매가 유리한 게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유리함이라는 것은 이론 공부에 대한 투자를 방학 때, 겨울방학 때 최소 18시간 이런 정도 학습을 했을 때 유리한 것이지 그렇다면 반대로 말하면 화작은 표점이 조금 낮고 그 다음 시험이 쉬웠을 때 실수 압박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공부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어떤 그런 리스크를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조금 낮은 표점을 지금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매 화작의 선택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일단 다른 과목을 좀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 내가 국어 과목을 이제 정규 수업을 하면서 저랑 정규 수업을 하면서 이렇게 뭐 이제 독서 문학을 하지만 별도로 또 문법을 한 바퀴 돌릴 만한 여력이 있으면 언매를 하면 유리한 건 분명해요.
그런데 만일에 내가 이제 뭐 수학이라든가 탐구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국어의 문법까지, 국어의 선택 과목까지 따로 내가 어떤 시간을 들여서 공부할 만한 여력이 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자, 화작을 선택하고 아예 엄매는 지워버리세요. 엄매는 그냥 지워버리고 나는 그냥 화작에 대해서 아예 뭐 중간에 바꾼다 이런 계획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깔끔하게 나는 화작이다 하면 그때부터 그냥 화작으로 수능때까지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정리를 해보면요. 하여튼 엄매를 선택하면 반드시 3월 모평부터 엄매를 선택해서 시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요. 화법과 작문은 꾸준한 문제풀이, 그죠? 꾸준한 문제풀이를 하면은 우리가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수업 때 저는 이제 관리라는 표현을 좀 쓰기는 썼는데, 관리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좀 오늘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건 관계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선생님과 학생과 이렇게 좀 관계가 좋으면요, 관리가 좀 자동으로 됩니다. 관리가 자동으로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학생들 좀 열심히 안 하고 이런 학생들도요, 예를 들면 제가 야, 너 뭐야 공부하기 싫으면 집에 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 유진아 이리 와봐, 너 왜 그래, 이름 몇 번 부르면서, 그죠? 요즘 무슨 일 있니? 너 왜 요즘 열심히 안 하니? 이러면 그냥 겉에 보면 그 다음 주에 그냥 해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 이제 학원 선생님들 같이 학원 오픈하면서 조금 좀 인원을 좀 줄여서 아이들과 좀 관계가 좋은 그런 반을 좀 만들어 보고자 한다, 이렇게 이제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관계를 좀 잘 맺는 그런 어떤 수업을 좀 만들어 보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래도 이제 구체적으로 보시면 이거 지금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질문 같은 거를 제가 과제를 주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과제를 제출해요. 학원 오면서. 그러면 이제 저희 조교생들이 이렇게 이제 다 이렇게 코멘트를 이렇게 다 붙여줍니다. 이렇게 빨간 펜으로 붙어 있고요. 이렇게 다 붙어 있죠. 붙어주고요. 그 다음에 또 저는 또 가급적이면 이제 이런 걸 보고 해결되면 또 좋지만 또 이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싶으면 또 저랑 또 저한테 제가 또 해결을 해주고요.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과제를 이렇게 제출을 하면 우리 조교생들이 첨삭을 다 해주고 빨간펜 첨삭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다시 수업 끝나고 또 저랑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뭐 궁금한 것이 막 많고 선생님한테 뭐 물어볼 기회가 없어서 아쉽다 뭐 이런 일은 결코 없는 그런 수업이 될 겁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어요. 주로 12월, 2월까지 어떤 게 주력해야 되겠어요? 네, 그렇죠. 3월에 EBS가 나오니까 그 EBS가 나오기 전까지는 독서, 그죠? 독서 파트, 비문학 파트, 그다음에 특히 이제까지 나왔던 어떤 빈출, 그러니까 자주 나왔던 그런 테마들, 이런 테마들에 대해서는 단순히 그냥 풀어보고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이 좀 다시 출제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공부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요. 문학에 대해서는 조금 가볍게 어떤 장르론 정도를 보다가 3월이 됐을 때 이제 어떻습니까? EBS가 출간되면 한 3개월 정도는 EBS에 이제 좀 집중해서 특히 EBS 문학 작품을 내가 6편 보기 전에 좀 다 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하는 게 필요하겠어요. 6월, 9월 가면은 다시 한번 이제 조금 이제 12월, 2월처럼 자신의 어떤 약점도 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고요. 10월부터 20까지 이제 파이널 기간에 들어갑니다. 이제 파이널 기간 같은 때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테마, EBS에도 있고 수능에도 나오는 그런 테마 하루에 한 2개씩 해서 총 한 20개 정도 테마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아이들한테 또 좀 알고 가자 이렇게 지도를 할 거고요. 올해 이제 수능의 3지문 가운데 2지문이 그래서 적중이 됐으니까 올해도 열심히 해서 아이들이 최대한 이렇게 수능 시험장에서 자기가 좀 배웠던 것이 나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충분히 많고요. 그러니까 특히 요즘에 이거 사설 문제들 있잖아요. 괜찮습니다. 사설 문제도 괜찮고요. EBS 여기 충실히 돼 있으니까 이런 것들 제가 제가 다 검토해가지고 가장 아이들한테 좋은 거 이런 것들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제가 이제 저희 학원에서 저희 이제 새로 오픈한 학원에서 이 정규반 토요일 2시, 5시, 그 다음에 일요일이 6시, 9시 이렇게
6시 반 아닌가요? 하여튼 뭐 요거 뭐 이렇게 요 이제 토요일 낮하고 일요일 저녁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업무 특강을 2시 5시 이렇게 이제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35명 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뭐 많이 물어보세요. 진짜 35명만 하는 거 맞냐? 막 코로나 풀리면 막 더 할 거 아니야? 근데 제가 약속을 드리니까 하여튼 35명 하는데 제가 오히려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한 가지 있는데 그 어머님들 이제 오늘 뭐 이거 설명을 보시고 그죠? 뭐 예약하시고 하면 좋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분위기를 막 보니까요. 막 예약 엄청 많아요. 막 예약만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뭐 걸어놓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예약해놓고 고민하지 마시고 고민해보고 예약하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냐면 제가 지금 벌써 지금 저희 반에서 한 3분의 1 정도 학생들을 학부모님들 면담, 개별적인 면담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해 목표가 수업을 개강하기 전에 가급적이면 학부모님들 최대한 좀 많이 뵙고 개강하기 전에 많이 뵙고 학부모님들한테 좀 설득을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학부모님들이 좀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 애가 오늘 가면 무엇을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배웠겠구나를 좀 아시는 상태에서 수업을 시작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이제 수능 끝나고 미리 좀 예약하시는 학부모님들하고 이제 면담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 학부모님들께서 혹시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이야기는 해놓자 이렇게 해버리시면 실제로 이제 저랑 만나서 수업을 해야 되고 하는 아이들이 오히려 기회를 잃게 돼요, 자꾸. 그러니까 정말 좀 이렇게 보내고 싶으신 학부모님께서 좀 예약을 해주시고 학원에서 연락이 가면은 저랑 좀 시간을 맞춰서 수업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한번 뵙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에 대한 정보를 일단 저한테 좀 주시면은 제가 그걸 잘 기록해 놓고 또 반대로 이제 그걸 바탕으로 아이들 만나본 다음에 제가 또 아이들에 대해서 좀 피드백을 이렇게 드리고 이런 과정으로 올해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제 이미 만나뵌 학부모님들한테는 내가 좀 전설적인 반을 만들어 보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설적인 반이 뭐 모두 다 1등급이어서 모두 다 만점이어서 전설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팀워크가 좋은 반이죠. 그죠? 그래서 뭐 성적도 당연히 오르고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 팀워크가 좋고 그죠? 아이들과 선생님과의 관계가 좋고 그다음 학부모님들도 이 수업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저도 학부모님들과 소통이 좀 잘 되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좀 전설적인 반을 좀 남겨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 잘 생각해 보시고 기회가 되실 때 예약하시고 또 보내시기 전에 꼭 가급적이면 저를 한번 만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업에 좀 참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언어와 매체 요것도 언어 매체 특강도 정규반 한 학생들을 위해서도 언어 매체 특강도 만들어 놨으니까 이 고민하시는 어머님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어 매체 특강을 꼭 들은 다음에 이렇게 어디를 선택할지 지금은 준비가 안 됐으니까 아니면 고민되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저랑 또 대화 나눠서 결정하시면 되니까요.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그냥 마감될지 모르니까 마감됐으니까 일단 무조건 예약을 걸어놓자 하지 마시고 잘 생각해 보시고 예약을 하셔가지고 또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저를 한번 뵙고 이렇게 수업을 시작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오늘 독서 파트에 대해서 조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아서 좀 길어졌는데요.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인연으로 또 개별적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혹시 질의응답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혹시 이미 좀 올라오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가요? 네. 그러면 저한테 조금 알려주시면은 네, 숙제 분량이 어떻게 되냐고. 네네. 일단 몇 가지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다 드렸으니까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여기 올려주시면요, 제가 좀 답변을 드릴게요. 일단 숙제 분량은 주간지 그러니까 이제 각 영역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학, 독서, 그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 주간지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 아까 보여드린 거 있죠. 테마 책들 있잖아요. 기출 책들. 그래서 이제 한 2개 정도가 이제 과제로 주어지는데 학생들이 조금 초반에는 버거워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좀 어머님들께서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진도를 이제 조금 나갔는데 과제에는 어쨌든 전체 영역이 들어가 있으니까 아이들 입장에서 좀 버거워하거든요.
그런데 6평 정도 지나고 나면 그 똑같은 분량은 계속 똑같은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선생님 문제 좀 더 주세요 이런 경우조차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루에 1시간 정도, 그러니까 한 5시간 정도 이렇게 초반에는 좀 투자를 해야 될 거고요. 나중에는 거의 한 절반 정도 줄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3시간 정도. 근데 투자하면 되는 그런 정도 분량의 과제가 계속 나가고요. 그런데 이제 파이널에 가면 모의고사가 하나씩 더 추가가 되니까 그때 되면은 다시 조금 과제가 모의고사 한 회분이 더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몇 시간 걸리나요? 하면 학생들마다 너무 달라서요. 제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한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공부를 좀 해와야 되는 정도 분량이라고 보시면 되고 가면 갈수록 그 부담이 6월 때까지는 좀 줄어들다가 이제 파이널에 가면 모의고사가 추가되니까 부담이 다시 조금 더 늘어나는 이런 구조로 과제가 제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제들에 대해서 모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출을 해서 검사하고 이제 그 빨간펜 첨삭을 받아가는 그런 과정이 될 거고요. 네. 다른 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좀 말씀드렸고 또 저 각각의 그 아이들이 궁금해할 만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저랑 개별적으로 이렇게 더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